대표님의 발표 잘 들었습니다. 바이오 투자 시장이 얼마나 얼어붙어 있었는지 또 시장의 투심 전환을 위해서 어떤 노력이 필요했는지 알 수 있었던 시간이었습니다. 자, 다음은 김현욱 현앤파트너스 대표님께서 바이오 IPO 성공 전략이라는 주제로 말씀해 주시겠습니다. 김 대표님께서는 단상 위로 올라와 주시고요. 김현욱 대표님은 RBK 투자증권과 메리츠증권에서 제약 바이오 및 헬스케어 분야 애널리스트로 활동하셨습니다. 2017년부터는 현앤파트너스 코리아 대표로 활동 중이십니다. 역시 박수로 모셔보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방금 소개를 받은 현앤파트너스 코리아의 김현욱 대표라고 합니다. 일단은 간단하게 시작하기 전에 저희 회사와 저에 대한 소개를 드리자면은 현앤파트너스 코리아는 제 이름 이제 김현욱 할 때 그 현을 좀 따서 만들었고요. 국내 최초로 제약 바이오를 포함한 헬스케어 분야와 그리고 금융에 있어서의 가교 역할을 하는 그러한 부분들이 북미나 유럽에는 참 많아요. 근데 국내에는 제가 오랫동안 금융 쪽과 이쪽 분야에 있었는데 이를 전문을 한 데가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상장 주관사라든가 혹은 뭐 일부 이제 뭐 IR 대행사라든가 좀 이런 쪽에서 많이 이 역할을 했는데 그 부분을 제가 전문화시키기 위해서 2017년 7월에 설립을 했고요. 아까 전에 잠깐 종전에 발표를 하셨던 문세영 상무님께 너무 감사드리는 게 국내 제약 바이오 분야 같은 경우에는 좀 이러한 경향이 있더라고요. 이쪽 분야는 역시나 이쪽 전공자이고 그리고 학사, 석사, 박사 이쪽 부분을 많이 선호하는데 저는 사실은 이제 제약 바이오 애널리스트 오래 했고 이쪽 제약 바이오 분야도 있지만 전공은 놀랍게도 상대쪽입니다. 심지어는 자격증도 그쪽에 다 몰려 있고요. 근데 이제 저는 첫 직장을 이제 롯데그룹 기획조정실에서 시작을 했고 거기에서 헬스케어 분야의 리서치를 맡았습니다. 그 이후로 이제 제가 진바이오텍이라는 코스닥 상장 회사와 휴원스를 거치면서 상장 업무를 2번 정도 경험을 했고요. 그리고 이제 2009년부터 애널리스트를 시작을 해서 여기까지 오게 된 겁니다. 그렇게 간략하게 저희 회사와 저희 소개를 마치고 바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제가 준비한 자료는 크게 4가지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요건 및 절차, 그리고 국내 IPO 동향, 그리고 최근에 왜 이렇게 IPO가 부진한가, 그리고 이거에 대해서 최종적인 고찰을 드릴 텐데 일단은 먼저 제목이 K-바이오 IPO 성공 전략입니다. 그래서 시작하기 전에 여기 계시는 분들은 3가지 정도 부분을 주안점을 보고 들으시면 굉장히 좋을 것 같아요. 첫 번째로는 오늘 딜사이트 준비한 이 강연 주제 순서가 저는 너무나도 환상적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첫 번째 강연에서는 이쪽 시장과 관련된 전반적인 거시적인 큰 그림을 말씀을 드렸고 좀 더 정확하게 말씀을 드리자면은 투자자 관점에서 말씀을 주셨어요. 근데 이제 저는 철저하게 회사 입장, IPO를 준비하는 수험생 입장에서 말씀을 좀 드릴 겁니다. 그리고 마지막 같은 경우에는 상장을 했든 못했든지 간에 어찌되었든 바이오텍 그리고 헬스케어 기업들은 매출을 일으켜서 직원들을 월급을 주고 R&D를 하는 경우는 거의 극소수입니다. 지속적인 자금 조달을 해야 되기 때문에 자금 조달 부분 말씀을 하셨고 또 엑시 부분에서 가는 소위 말해서 기승전결 굉장히 매끄러운 그러한 순서로 딜 사이트에서 준비를 하셨기 때문에 이 부분을 한번 체크를 하시면서 들으시면 좋을 것 같고요. 두 번째는 방금 말씀드렸다시피 수능을 앞두는 수험생의 입시 요강 같은 성격이 좀 짙을 것 같아요. 저도 강연을 많이 하다 보면은 좀 흥미와 재미를 위해서 전략이라든지 증시 이런 쪽 많이 하는데 오늘은 철저하게 기업 입장에서 그리고 굉장히 드라이하게 좀 진행이 될 것 같은데 최대한 그래도 재미있게 또 뭐 특이한 그런 사례를 들어서 제가 말씀을 드릴 겁니다. 그러한 부분을 좀 말씀을 드렸고요. 마지막 부분에서 하나 더 좀 체크를 갖다가 해주셔야 될 게 오늘 여기에 강연에 참석하신 분들은 투자자분들도 계시고 언론 쪽 그리고 기업 쪽도 계실 겁니다. 투자자 쪽 같은 경우에는 최근에 IPO를 통과하기 위해서 얼마나 기업들이 많이 힘든지 거기에 대해서 좀 정상적인 점수를 좀 주셨으면 좋겠고 언론 쪽이라든지 이런 분들도 최근에 너무 많이 환경이 바뀌었습니다. 정량적, 정성적 그 부분은 제가 뒤에서 설명을 드릴 거고요. 기업 중에서도 뭐 인수를 준비하시는 분, 사업 초기인 분들, 시리즈 A, B 자금 조달 준비하시는 분들은 최근에 이러한 부분으로 많이 바뀌었기 때문에 바뀐 부분들을 잘 숙지를 하시고
IPO라든지 넥스트 뭐 스테이지를 준비하시면 좋지 않을까, 이렇게 세 가지 주안점을 두고 저희 이번 세션을 들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IPO 요건 및 절차에 관련돼서 설명을 드립니다. 우리가 보통 보면은 운동을 잘하거나 게임, 뭐 당구가 됐든 골프가 됐든 뭐 포커가 됐든 정말 잘하는 사람들은 그 경기에 대한 내용이라든지 혹은 규칙을 명확하게 인식을 하고 시작하는 사람들입니다. 즉 IPO의 요건들이 어떤지 그리고 절차에 대해서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두 가지로 나누어 놨어요. 오른쪽에 있는 것들은 흔히 말해서 숫자 기반의 매출 및 수익 기반의 비상장 회사가 상장을 하기 위한 요건들을 정리를 했고, 왼쪽 같은 경우가 대다수 이제 코스닥 상장을 노리는 신약 개발 벤처 기업이라든가 혹은 의료 정밀 회사와 같은 기술 성장 기업을 했습니다. 여기 보면은 이제 조금 구분해서 보셔야 될 게, 갈로 열고 각 항목마다 택 1이라고 되어 있어요. 저 중에서 하나를 선택하면 된다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일단은 일반 기업들을 놓고 본다라면은 뭐 수익성, 매출 기준이 있고 시장 평가, 성장성이 있는데, 기본적으로 실적을 베이스로 하는 회사이기 때문에 세 가지 중에서 하나를 하면 되는데, 두 번째 보통 자기 자본 500억 굉장히 큰 돈입니다. 대기업에서 출자하는 게 아니라면은 기본적으로 이제 뭐 30억 미만의 그 설립이 많기 때문에 뭐 첫 번째와 세 번째 같은 경우가 주로 대부분을 이루고 있고요. 두 번째 경영성감 및 시장평가 같은 경우도 일단은 수익성 매출 기준 조중에 하나, 그리고 이제 시장평가 성장성 기준에서도 태기를 갖다가 하면 됩니다. 근데 이제 뭐 당연히 뭐 감사 의견은 적정 이상 나와야 되겠죠. 그리고 사회이사, 상금 감사 충족이 되어야 되고 주식 양도 제한이 없을 것, 이러한 부분들인데, 사실 오른쪽 같은 경우에는 크게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이미 회사가 자산 및 뭐 부채, 자본, 재무제표에 있어서 자생력을 갖췄기 때문에 문제는 안 되는데, 오늘 이 제 강연에 있어서의 중요한 부분은 바로 이러한 실적 베이스가 아닌 순수 기술, 미래 잠재 가치를 둔 이러한 회사들이 상장을 하기 위한 요건들을 우리가 한번 볼 필요가 있어요. 기술평가 특례 상장이 있고 상장성 두 가지로 나누어집니다. 그래서 여기 놓고 본다라면은 소액주주 500명 20% 이상 첫 번째 부분, 자기 자본 500억, 공모가 25% 있어 소액주주인데 거의 2번은 해당 사항이 없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제가 최근 5년 동안 설립된 바이오텍이라든지 이러한 이제 기술 특례를 목표로 하는 회사들의 평균 설립 자본, 최초의 설립 자본금은 거의 한 3억 5천에서 4억 정도로가 되더라고요. 물론 거기에서 이제 추가적으로 계속적으로 자본이 증가는 하겠지만, 그렇게 놓고 본다라면은 두 번째 거는 상관이 없을 것 같고요. 또 기업 입장에서는 소액주주 500명 이상 충분히 모이고, 왜냐하면 초기에 처음부터 시리즈 AB의 VC라든지 이런 자산운용사라든지 혹은 SI로 들어오는 법인으로부터 받을 수는 없어요. 어느 정도 시점까지는 본인의 가치를 인정을 해야, 증명을 해야 이 부분이 들어온 거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된다고 보면 됩니다. 경영성과 및 시장평가 택일이죠. 자기 자본 10억, 시가총액 90억인데 택일로 놓고 본다라면 거의 두 번째 시가총액 90억은 크게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어느 정도 준비를 탄탄하게 했고 시대적 트렌드에 맞는, 그리고 정직하고 정확한 파이프라인 임상을 진행을 한다라면 보통 이제 직전 연도에 들어오는 그 기준가에 의해서 시가총액이 거의 형성이 됩니다. 한참 코로나 시대 때는 그런 게 있었거든요. 첫 번째 설립하고 나서 시리즈 A는 대충 400억, 시리즈 B는 1200억, 상장되면은 4000억에서 5천억, 따상가면은 8000억, 약간 이런 식으로 2년 동안 엄청난 그 좀 버블이 있었을 때는 이런 공식이 있었는데, 시가총액 90억 정도면은 크게 이제 회사의 기업 가치에 있어서는 문제가 되지 않는다. 기술 특례에 있어서 제일 중요한 거는 당연히 기술성 평가겠지요. 최근에는 이제 예비 기평을 통해서 본 기평을 하는데 A 그리고 트리플 B 이상입니다. 아마 여기 계신 분들은 학부 때도 그렇고 석사 때도 다들 성적이 좋으셔서 뭐 B 뿔 혹은 A 마이너 A 정도 아무것도 아니겠지만, 실제적으로 A와 트리플 B 받기가 정말로 어렵습니다. 그 이유에 대해서는 제가 뒤에서 설명을 드릴 거고요. 뭐 상장 주성인 성과 뭐 이런 부분들은 뭐 크게 뭐 신경 쓸 건 없을 것 같고, 나머지 감사 의견과 뭐 기타 요건까지 이렇게 뭐 진행이 된다.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제가 이 부분은 넣을까 말까 고민을 갖다가 하다가 넣었어요. 우리나라의 금융시장은 크게 본다면 한 4개 정도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거래소 코스피가 있죠. 그리고 코스닥이 있고요. 그리고 코넥스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쪽 거래소가 하지 않는 한국증권협회에서 하고 있는 KOTC라는 또 비상장 시장이 있고요. 근데 이제 생각보다 제약 바이오 쪽에는 코넥스 기업들이 많습니다. 코넥스로 가는 여러 가지 이유 중에도 있는데 아무래도 상장이 좀 딜레이 되기 때문에 또 이러한 부분에서 자금 융통을 위해서 코넥스로 가는 경우, 그리고 선 투자했던 뭐 VC라든지 일반 사람들이 그냥 비상장 상태에서는 엑시스를 하거나 매매가 안 되기 때문에 이러한 청구로서 어쩔 수 없이 가는 경우 뭐 여러 가지가 있는데요. 코넥스 같은 경우가 이제 예전 박근혜 정부 때 그 제도가 어느 정도 수립 정착이 돼서 나가는데 지난 정권에 있어서 사실은 코넥스 쪽은 거의 신경을 많이 못 썼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좀 코넥스가 사각지대에 좀 많이 빠져 있는 그런 경향이 있어요. 그래서 지금 놓고 본다라면은 코넥스는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지만 엄밀히 자격으로 놓고 본다라면 상장 기업이 아닙니다. 상장 기업은 아닌데 상장 기업만큼 법적이라든지 금융에 관련된 모든 책임과 의무를 다해야 되면서 사실은 비상장으로 취급을 받기 때문에 현재 코넥스 시스템에서는 좋지 않습니다. 제가 이제 컨설팅을 하다 보면은 일부 이제 대표님들께서 코넥스 코스닥 가기가 쉽지 않은데 우리 그냥 스텝 바이 스텝으로 KOTC 갔다가 코넥스 갔다가 이렇게 가는 건 어떨까요? 라고 하지만 그거는 이제 무지에서 나오는 말씀이고요. 일단은 바로 다이렉트로 당연히 상장을 해야 되겠죠. 그만큼 이제 코넥스 같은 경우에는 정부 당국 거래소에서도 많은 고민을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 시장을 어떻게 활성화를 하느냐 그런 부분인데 여기에 대해서 제가 디테일하게는 말씀을 안 드리겠고요. 그나마 제일 최근에 이제 그 4월달 신설됐는 게 기준 시가총액 750억 이상, 그다음 지분 분산이 20% 이상 되어 있고요. 일평균 거래대금 1억 원 이상이 될 경우에는 코스닥으로 이전 상장을 할 수 있는 최소한의 요건이 됩니다. 그래서 좀 코넥스 같은 경우에는 좀 예외적인 상황인데 제가 그래도 이 부분에서 넣어드렸습니다. 자, 이제 IPO 준비가 된 기업들 주관사 선정하고 이제 그 외부 감사도 선정을 해야 되겠죠. 보통 이제 그렇게 놓고 본다라면은 지금 보시는 것처럼 상장 주관사 계약 체결을 갖다가 하고 요때쯤 이제 IPO 담당자랑 많은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상장 준비를 하기 위해서 아까 전에 일반 상장이 아닌 기술 특례 상장을 하기 위해서는 하단에 보시는 것처럼 기술성 평가 신청을 해야 됩니다. 그렇게 해서 신청을 하고 기술성 평가 발표를 해서 Q&A를 진행을 하고 기술성 평가 결과가 나와서 A나 트리플 B가 나왔었을 때 통과가 되는데 여기에 이제 가장 중요한 거는 뭘까요? 프레젠테이션 1시간, 1시간 반 멋지게 하는 것보다는 더 중요한 게 바로 프레젠테이션이 끝나고 나서 심사역을 대상으로 해서 Q&A에 대한 답변을 굉장히 잘해야 됩니다. 이게 신기술 같은 경우에는 특히 기술에 있어서의 이러한 이해도라든지 이러한 필요한 부분 이런 부분들을 잘 말씀을 해야 되고요. 최근에는 이제 수익성, 시장성 부분을 많이 하는데 여기에 대해서도 본인이 타깃을 하고 있는 시장에 대한 명확한 컨셉과 거기에 대한 구체적인 전략들을 담아야 됩니다. 그렇게 해서 기술성 평가가 딱 통과가 되면은 자 이제 IPO를 할 수 있는 자격증이 주어졌어요. 근데 그 자격증에는 유효기간이 있습니다. 6개월 안에 코스닥 상장을 해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때부터 굉장히 바빠집니다. 상장 예비 심사 청구하고 증권 신고서 제출하는데 예전에는 증권 신고서 제출을 하면은 대충 넘어갔습니다. 그런데 요즘은 계속 빠꾸를 많이 시키죠. 6개월 안에 상장을 해야 되는데 그렇게 해서 이 부분이 통과가 잘 됐었을 때 청약 및 납입을 하고 IR 및 기관 투자자 수요 예측을 해서 공모가 이제 밴드가 있겠죠. 최고 가격과 최하 가격에 있어서의 적정 가격을 체크를 하고 주식 청약을 받습니다. 저희 같은 사람들도 그 가격 기준으로 들어갈 수가 있겠죠. 그래서 상장이 되면은 시장이 좋을 때는 따따상이 아니라 이제는 400% 이상까지 올라가죠. 이런 식으로 해서 드디어 상장 시장의 모습을 드러내는데 문제는 이제 오른쪽 하단에 빨간 부분이 있습니다. 기술성 평가 실패 시
실패도 분명히 할 수가 있거든요. 한 번만에 되는 것도 있지만 기본적으로 상장 회사들 본다라면은 한 번만에 되는 확률이 한 30% 정도가 안 됩니다. 그래서 두 개 평가 기관에서 트리플 B 이하다, 소위 말해서 낙제를 받으면은 6개월 동안 운전면허 시험을 못 친다고 보시면 됩니다. 6개월 뒤에 다시 운전면허 시험을 칠 수 있는 거고요. 두 평가 등급이 2개 이상 그래도 A 정도를 받는다라면은 바로 그 다음 날에도 신청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예비기평이라는 제도도 있지만 모의고사처럼 본기평에서 한 2번 정도가 나온다라면은 저는 가급적이면 빨리 바로 진행을 하라고 합니다. 여기에서 중요한 게 지금 이 절차는 사전 준비 단계 거의 어느 정도 완성이 된, 소위 말해서 4년제 대학교를 충분히 갈 수 있는 어느 정도 공부가 된 입시생이라면은 그 전부터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에 그런 준비가 있어야 되잖아요. 그러한 역할을 저희 현행 파트너스가 하고 있고, 이 부분에서 외감 대상이라든지 주식 분산 효과라든지 또 이러한 부분에서 다 세팅을 해야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뭐 전반적인 그림에서는 사전에 그 준비는 당연한 거고 충분 조건인 거고 이러한 부분들이 필요하다,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첫 번째 세션에서 가장 중요한 아마 슬라이드인 것 같아요. 최근에 26개 항목에서 35개 항목으로 바꿨다. 마지막 다시 한번 더 말씀을 드리자면 공부할 과목 수가 더 늘어났고 더 인덱스하게 거래소에서 보겠다라는 겁니다. 몇 개를 좀 놓고 본다라면은 제가 이제 기존과 변경안 중에서 빨간색으로 좀 체크를 했었습니다. 아마 여러분들의 유인물도 다 있기 때문에 체크를 좀 하시면 될 것 같고, 기술적인 부분과 시장성 있는 부분인데, 기술적인 있는 부분들, 이 기준이 왜 바뀌었는지라는 부분을 우리가 놓고 본다라면 기술적 같은 경우에는 조금 더 디테일한 데이터라든지 혹은 임상에 있어서의 신뢰성, 투명성을 조금 더 강조한 것 같아요. 문제는 오른쪽에 있는 시장성입니다. 너네 지금 하고 있는 게 실제로 돈이 될까? 파이프라인에 대한 실패를 말하는 게 아닙니다. 이게 만약에 상용화가 된다 하더라도 시대적 트렌드에 부합을 하는 속도를 맞췄는지, 아니면은 보통 신약 개발이 8년에서 12년이 걸리니까 너네가 했었을 때는 트렌드에 맞더라도 지금은 이미 끝난 거 아니냐? 혹은 한다 하더라도 기존의 제품과의 컨플릭은 없나? 그리고 시장 MS는 어느 정도 가져갈 수 있나? 그 전에 비즈니스 모델은 어떻게 만들었나에 대해서 굉장히 구체적으로 많이 묻습니다. 그래서 요 기술성 3개 부분, 시장성 3개 부분을 제가 그 다음 슬라이드 6개에 하나하나 설명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술의 완성도입니다. 세부 항목으로는 진행 정도 그리고 신뢰성 부분에서 조금 더 많이 했고요. 그리고 단지 보여주기식이 아니라 이러한 보여주기식 기술 이전은 지향하겠다, 이 부분을 좀 강조를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임상 디자인이죠. 임상 설계에 대해서 굉장히 구체적으로 요즘 많이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단계별 있어서 데이터 검증 및 유의성을 확인을 하는데 이따가 드릴 테지만 제가 최근에 유통시장 상장된 신약 개발 바이오텍들이 굉장히 좀 안 좋은 선례를 몇 가지 좀 남겼었어요. 그 중에 하나가 뭐냐 하면은 바로 본인들 임상 데이터에 대한 자의적 해석입니다. 아무래도 주가 부분이 연동이 되어 있다 보니까 본인들 입장에서 유리하게 해석을 갖다가 한다라는 거죠. 가령 어떻게 예를 들어 볼까요? 11시, 지금 이제 조금 있으면 11시니까 11시에 밥을 먹는 거예요. 사실은 내가 늦잠 자서 이제 아침을 늦게 먹는 거예요. 그런데 어떻게? 자의적으로 이렇게 유리하게 해석을 합니다. 나 새벽 4, 5시에 일어나서 이미 아침 먹었고 워낙 내가 열심히 사는 사람이기 때문에 이른 점심을 먹는다. 무슨 말이냐 하면은 미국 FDA든 일본 후생성이든 국내 식약처든지 간에 이 기준을 만드는 거는 보편타당한 정확한 스탠다드를 제시하는 것인데, 상당수 많은 그 유통시장의 신약 개발 업체들이 본인의 약간 시장 기대치와 조금 떨어지는 불리한 데이터를 어느 정도 만족했다 혹은 상당한 유의성을 보였다, 이런 식으로 해서 최근에 거래소에서도 공시할 때 이러한 문구들에 대한 모니터링을 굉장히 강화를 하고 있거든요. 사실 좀 이러한 부분들이 은연중에 비상장 기업 같은 경우에는 상장이 목표다 보니 그 목적을 위한 수단들이 굉장히 많이 좀 나쁘게 말해서 지저분해지는 거죠.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 검증 및 유의성 확인, 이러한 부분들도 집중적으로 본다,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기술의 경쟁 우위도입니다.
뭐 지적 재산 관리, 혁신, 투자 전략 이런 부분도 있고요. 특히 이제 이러한 부분에서는 북미권 기업들, 제가 이제 해외 바이오텍들도 컨설팅을 하다 보면 철저하게 데이터로 많이 자기 자신을 평가를 해요. 평가하는 평가 기관도 마찬가지지만 뭐냐 하면은 표현을 하자면 절대적 기준에서 평가를 하는데 한국만의 참 특이한 평가 기준이 있습니다. 뭘까요? 상대 평가를 많이 합니다. 상대 평가. 얘는 그랬는데 얘는 이랬기 때문에 나는 얘는 여기서 한 80% 이런 식으로 상대 평가를 좀 많이 하고 있는데 좀 이러한 부분들이 있어서는 과거와는 달리 이제 절대 평가, 철저하게 데이터로서 많이 기술 경쟁 우위도를 보여줘야 된다는 겁니다. 기술 인력 수준입니다. 여기에 대해서도 제가 참 할 말은 많은데 국내 바이오텍 같은 경우는 사실 이제 2000년대 바이오니아, 크리스탈 지노믹스 그리고 지금 이름이 바뀌었지만 예전 이름인 바이로메드 이 세 개의 회사가 사실은 우리나라 코스닥 기술성 특례 상장의 어떤 효시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이때만 하더라도 한 명의 카리스마 있는 지식, 경험, 인맥 그 분야에서 이거를 어느 정도 이루신 50대 정도의 한 명의 카리스마 있는 분을 중심으로 해서 사실은 기업이 설립이 되고 또 이 부분 주변으로 해서 각 본부장들이 세팅이 되는 그런 식으로 이루었거든요. 그런데 이러한 부분들 같은 경우가 이제 쭉 이어오다 보니까 예를 들면은 SAB 같은 경우를 세팅을 할 때 참 재밌는 일이 많습니다. 요즘은 과학자문위원회라고 해서 여러분들이 미국 FDA 통과하기 위해서 해외 임상을 하고 이러이러한 부분의 전문가가 필요를 하고 꼭 회사에 직접적으로 근무를 하거나 사내 이사로 있는 것은 아니지만 우리 회사가 이러한 활동을 할 때 직간접적으로 도와주는 이런 자문단도 필요하다라고 해서 그게 하나의 유행이 되어 가지고 소위 이제 최근에 좀 급하게 만드는 사람들은 한 달이 건너서 학연 혹은 지연 이런 식으로 많이 세팅을 했었어요. 기업 속에서 IR 자료를 보면 굉장히 화려한 SAB 구성에도 불구하고 실제 따지고 보면 뭐다? 그 회사에 대해서 그렇게 직간접적으로 연관된 분이 없던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최근에는 이제 기술성 평가를 할 때 본다라면은 이 SAB 같은 경우로 실제 활동을 하는지 회의록이라든지 또 그리고 스톡 옵션이나 주식을 받는 게 아니라면은 당연히 거기에 대한 일정 소정의 뭐를 줘야 되겠죠? 일을 하셨으니까 급여라든지 이러한 보상이 있어야 되는데 이러한 부분들도 다 체크를 한다라는 겁니다. 그거 외에 이제 뭐 인력 수준에 있어서는 예전에서는 석사나 박사 학위 높은 사람 몇 명이 있나 여기에서 실제 이 본부나 그 팀의 수장을 맡고 있는 사람들이 어떤 활동을 하고 있는지 조금 더 구체적으로 보고 있는 거고 저는 이 부분은 상당히 많이 고무적으로 좋은 방향으로 가고 있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예, 그 다음 세계는 이제 기술성 평가 부분에 있어서 이제 수익성, 사업성 부분이겠죠. 상용화 수준입니다. 뭐 CMC부터 시작을 해서 여러 가지 좀 부분도 있지만 여기에서 제일 중요한 경우는 사실은 이제 내가 만드는 파이프라인이 퍼스트 인 클래스라든지 아니면 노블 타겟 같은 경우에는 이 부분을 증명하기는 쉽지는 않습니다. 그래도 적어도 수익 모델, 비즈니스 모델을 하기 위한 그러한 로직은 만들어야 된다라는 거죠. 또 여기에서 굉장히 중요한 게 시장 규모를 만들 때 예전에는 어떠한 암이 얼마다 그러면 우리는 거기에서 M에서 10%만 해도 본다 이런 식으로 안 됩니다. 정확하게 타겟을 잡아서 실제 종전에 만들었던 이 전략을 기반으로 한 실제적인 예측 가능한 수치를 제시해야 어느 정도 좀 먹히는 거고요. 뭐 기술 제품이 시장 경쟁력 부분도 뭐 같은 내용입니다. 이 부분에서 최근에 상장을 준비하는 기술성 평가를 준비하는 업체들한테 저희 회사가 많이 해주는 게 뭐냐 하면은 SI 투자를 많이 받으라는 겁니다. 이런 경우가 있죠. 최근에 이제 전통 제약사 같은 경우에는 어느 정도 본업에 있어서의 신성장 동력이 좀 막혀 있는 상황입니다. 아시겠지만 약가도 계속적으로 인하될 수밖에 없고 지금 건보 재정도 상당히 안 좋기 때문에 전통 제약사 같은 경우는 이미 창업자 1세대와 그를 승계받아서 회사를 키우는 자산과 매출을 키우는 어느 2세 시대가 저물어 가고 80년대생 그리고 대부분은 비즈니스 스쿨이라든지 MBA 출신들의 어느 3세들이 굉장히 많아요. 철저하게 회사를
제약 바이오 헬스케어 업종의 회사가 아닌 상장 주식 회사로 많이 바라봅니다. 상장 주식 회사라는 건 뭐죠? 주주 가치 극대화하지 않습니까? 철저하게 이제 수익 구조로 많이 가다 보니까 이러한 본업에 기반으로 한 성장 전략에 있어서는 상대적으로 등한시하는 게 사실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거기에 대한 반대급부로 간접 투자, SI 및 FI 그리고 오픈 이노베이션이 많이 나오는데, 저는 설립 때부터 어느 정도는 내가 이 파이프라인이 어느 정도 진행이 된다라면은 항암제로 유명한 예를 들면 국내 B사, 국내 D사, CNS로 유명한 국내 Y사, 예를 들면은 순환계 쪽으로 유명한 국내 뭐 C사, F사 이런 식으로 결정을 갖다가 하고 거기에 맞게끔 SI를 투자를 받게 되면은 하물며 MOU 계약이라든지 혹은 국내 시판됐었을 때의 코마케팅이나 이런 계약서라든가 제휴에 대한 그러한 협약이 있으면은 시장성 평가에 굉장히 많이 도움이 됩니다. 실제 저희가 진행했던 회사 중에 작년 재작년에 그렇게 해서 기술성 평가를 통과한 사례도 있고요. 두 마리 토끼를 다 잡는 거죠. 재무적인 조달도 되면서 이러한 이제 기술성 평가나 기업의 밸류에이션을 높이는 그러한 마케팅 수단도 되는 겁니다. 그렇게까지 설명을 좀 드렸고요. 요거는 한번 제가 저희 건도를 시켜서 저도 한번 궁금했어요. 설립하고 나서 이미 상장된 회사들 기준입니다. 도대체 몇 년이 걸릴까? 몇 년이 걸릴까? 보면은 맨 이제 오른쪽 같은 경우는 한 20년 정도, 설립 이후에 상장까지 20년이고요. 놀랍게도 오른쪽 같은 경우에는 3년 만에 상장이 된 회사들이 있습니다. 당연히 왼쪽에 있는 여러분들 봤었을 때 오른쪽에 있는 회사들보다는 왼쪽에 있는 회사들이 궁금하죠. 거기에 대해서는 제가 적었습니다. 그러면서 제가 또 한 번 느꼈어요. 아무리 천재가 나타나더라도 전쟁 중에 태어나거나 아무리 뛰어난 인재가 나타나더라도 대공황 시대에 나타나면 안 되지 않습니까? 그만큼 환경이 중요하다는 것을 단적으로 보여줍니다. ABL 바이오, 티움, SK, 유틸렉스 그리고 브릿지까지 셀리버리도 그렇고 5년 미만입니다. 설립되고 나서 5년 미만의 상장이 다 되었어요. 물론 여기에서는 제가 상단에서도 적어놨지만 티움이나 SK 같은 경우는 이미 상당히 진척이 된 회사입니다. 왜냐? 스피노프라든지 회사가 분리된 케이스이기 때문에 이 회사를 뺀다 하더라도 우리가 좀 봐야 될 거는 브릿지라든지 에이벨 바이오입니다.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지만 저는 투자자 입장이 아니라 IPO를 주면 회사 입장에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분명히 어느 정도 회사를 운영을 하다 보면은 기회가 옵니다. 그 기회가 왔었을 때 내가 바로 그 R&D 연구개발 성과의 타임인가, 본기평 들어갔을 때의 타임인가, 그 전에 받았던 조달 타이밍 327을 완벽하게 맞춘 회사가 지금 이렇게 좋은 사례로 남아 있는 겁니다. ABL 바이오도 그렇고 유틸렉스도 그렇고 브릿지도 그렇고 딱 상장하는 시점에 시장도 좋았고 본인들의 R&D 성과도 도출이 됐으며 여기에 어떻게 본다라면 좋은 VC들의 또 도움을 받아서 굉장히 잘된, 이거를 시기하는 사람들은 이렇게도 말을 합니다. 우리 제가 이제 옛날 세대라서 소녀시대나 SH처럼 기획 IPO가 아니냐. 실제로는 그렇지 않습니다. 저는 이제 그러한 부분들을 긍정적인 측면을 보고 그 부분에서 우리가 실리를 챙겨야지 어떻게 불리오든 간에 기획 IPO든 혹은 전략을 잘 잡았든 간에 이러한 경우가 있지만 대부분은 한 10년 정도가 거의 걸리는 것 같아요. 그 10년 정도 걸리는 가장 큰 거는 두 가지입니다. 첫 번째는 너무 초기에 파이프라인들을 가지고 설립을 하는 경우가 많아요. 초기다 보니까 자금 조달도 용이치 않겠죠. 그러다 보니까 회사 생티도 늦어지고 이러한 부분들이 놓고 본다라면 한 10여 년 정도 걸리는 게 좀 맞는 것 같고요. 두 번째 같은 경우가 또 한 10년 정도 걸리는 그게 어떤 트렌드가 거의 국내 쪽 같은 경우는 굉장히 많이 바뀝니다. 트렌드가. 그래서 이러한 트렌드에 의해서도 놓고 본다라면 본인이 한 길을 쭉 민다 하더라도 그게 바로바로 또 바뀌기 때문에 이 두 가지가 한 평균 한 10년 정도 되지 않나, 이렇게 살펴보면 재밌을 것 같습니다. 네, 일단은 이 부분도 굉장히 좀 의미가 있어요. 상장했었을 때 실제로 이제 R&D 현황을 놓고 본다라면은 오른쪽에서 보기에는 의외로 전임상과 일상이 맞네. 이거는 전체를 두고 한 말입니다. 근데 최근에 시장성이 많이 강화가 되니까
오른쪽에 있는 그래프가 더 중요합니다. 특히 19년, 20년, 21년, 22년 넘어오면서 임상 1, 2상 어느 정도의 퍼포먼스나 성과가 보여주는 시기에 상장이 많이 된다라고 놓고 봤었을 때 시장성을 많이 따진다, 그렇게 좀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국내 제약 바이오 IPO 동향은 아까 전에 첫 번째 연좌에서 말씀하셨던 부분이 있기 때문에 제가 간략하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처음에 제가 2009년 10년 애널리스트를 했었을 때는 제약 바이오가 전체 상장사 시가총액 기준을 놓고 봤었을 때 1% 반올림한 겁니다. 0.5%밖에 되지 않았습니다. 애널리스트 섹터 중에서 교육 제재와 더불어서 연봉이 제일 낮은 섹터가 제약 바이오였습니다. 왜? 시장 크기에 따라서 애널리스트 연봉이 결정이 되거든요. 격세지감이죠. 지금은 거의 세 번째까지 올라왔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히스토리는 여러분들도 잘 아실 거라고 보고 있고요. 일단은 놓고 본다라면 2015년 한미약품의 기술 수출 이후에 16, 17, 18년 정도 늘어납니다. 그러다가 18년, 19년도 때 그 전에 버블들이 좀 꺼지면서 제약 바이오가 굉장히 신뢰를 많이 잃었어요. 지금이 딱 요 시기인 것 같습니다. 코로나로 인해서 신뢰, 그 전에 제2의 한미약품 찾아서 신뢰를 잃었는 이러한 부분인 거고, 또 요 오른쪽 그것도 굉장히 재미있습니다. 보통은 대부분 4분기에 IPO를 많이 이루어집니다. 4분기에. 그런데 최근에는 이제 어떻게 5, 6, 7, 8 좀 골고루 분산이 된다라는 점을 좀 놓고 봤었을 때 뭐 눈치 보기 IPO나 이런 게 아니라 정말로 준비된 회사들이 상장이 많이 되구나, 그런 것도 또 많이 느껴지고요. 물론 여기서 중요한 거는 그 당시의 대여들을 피하기 위한 전략이기도 합니다. 주요 IPO 성적은 그냥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사실 이거는 의미가 없어요. 사실 이 자료가 의미가 되려면 제가 공모가 기준으로 좀 말씀을 드려야 됐는데, 일단은 공모가는 중요하지 않습니다. 그날 당일 상장 마감됐었을 때 수익률을 많이 따지기 때문에 뭐 이런 식으로 좀 보시면 될 것 같은데, 역시나 코로나 시대와 그 이후의 시대가 많이 차이가 나기는 합니다. 그렇게 해서 국내 제약바이오 부진 요인을 아주 간단하게 좀 말씀을 드리자면, 기본적으로 헬스케어 업종에 대한 신뢰도가 많이 좀 떨어진 것은 사실이에요. 네, 이러한 부분에 있어서는 뭐 업계에도 책임이 있지만 이를 잘 잡아주는 사실은 애널리스트라든지 또 기업 평가 밸류를 하는 이런 부분에서 사실 쓴소리는 하기는 힘들지만 좀 이러한 부분도 있었었고요. 가장 이제 또 중요한 게 기술 이전 성과 부진이죠. 예전에는 AACR, 아스코, JP모건 간다고만 하더라도 주가가 떠오르는 시기가 있었는데 최근에는 이러한 부분들이 많이 좀 없어졌고요. 뭐 금융업종 상황 변화, 그리고 당국의 기술성 평가 기준이 강화됐다, 이런 부분도 우리가 들 수가 있습니다. 이 부분들은 간단하게 넘기겠습니다. 지금 기준금리는 더 벌어졌고요. 국내 제약 바이오 지수, 유통시장이 안 좋기 때문에 유통시장의 밸류에이션을 기준으로 삼는 발행시장, 비상장 회사의 밸류도 떨어지기 때문에 어쩔 수 없다, 그런 부분이 나오는 거고요. 계속적으로 기술성 평가 강화되는 부분, 이 부분은 뭐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들은 사실은 제가 굳이 또 안 좋은 부분들을 계속 들춰낼 필요는 없지만, 다시 저는 지금 기업 입장에서 말씀을 드리는 거고, 이니셜로 다 정리를 했고 어떤 회사인 줄 알 것 같습니다. 투자자의 신뢰를 받고, 그리고 정부 당국으로부터의 어떠한 투명성을 우리가 피력을 하려면 이러한 부분들은 좀 조심할 필요가 있지 않을까, 그렇게 좀 놓고 보고 있습니다. 뭐 기술 이전 성과 부진도 좀 참고를 하시면 될 것 같고요. 이 연쇄 효과를 한 번 정도 짚고 마지막 고찰로 가도록 하겠습니다. 발행 시장에서의 제약바이오 투자 감소는 결국은 업종 또 업종이지만 1차적으로 해당 회사가 굉장한 자금난과 경영난을 겪습니다. 왜냐하면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매출로 직원들 월급을 주고 R&D를 하는 게 아니니까요. 그렇게 되면은 또 유통시장에서도 자금 조달을 할 때 굉장히 또 어렵습니다. 비상장이 어렵기 때문에 그와 유사한 동종업계인 상장된 신약 개발 회사도 어렵고 굉장히 불리한 조건으로 자금 조달이 되겠지요. 기준가는 상장된 가격이니까. 그렇게 되면은 글로벌 빅파마의 기술 이전 계약에 있어서도 또 디스카운트를 받고, 그게 또 한국 헬스케어 전체 평가 가치로 이루어지기 때문에 악순환이 연속이 됩니다. 근데 아까 전에 첫 번째 이제 문상무님께서도 말씀하셨듯이 이 시기에 하나의 좋은 성공 사례가 있다라면 이 부분은 충분히 어느 정도는 불식할 수 있지 않을까, 그런 기대를 하반기에는 해봅니다. 자, 고찰입니다. 첫 번째는
금융시장 및 당국 정책 상황 체크를 계속적으로 해야 됩니다. IPO를 준비하는 회사는 물론 IPO는 패싱 포인트가 많습니다. 하지만 IPO는 굉장히 중요합니다. 어떻게 본다라면은 초중 고등학생에서 사회인으로 가기 위한 그 중간 단계인 대학생이 되는 과정이거든요. 그래서 분명히 설립 이후에 가장 큰 목표 세 가지를 하자면은 첫 번째는 IPO가 맞습니다. 설립자 입장에서. 두 번째는 회사를 키우는 거고 세 번째는 본인 또 은퇴를 해야지요. 그렇게 놓고 본다라면은 첫 번째 가장 중요한 목적은 맞고요. 기술성 평가에 대한 적절한 대응 전략 마련이 필요합니다. 과거의 선례라든지 이런 부분보다 또 상대 평가보다는 본인만의 절대적인 기준을 가지고 본인만의 경쟁력과 이런 부분을 피력을 해야 되고요. 마지막으로는 이게 굉장히 중요한 것 같아요. 아직까지도 우리나라의 창업은 아까 전에 말씀드렸듯이 1인 카리스마 있는 그 오너의 창업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아무래도 조직이 굉장히 유연하지 못하고 어느 좀 폐쇄적일 수도 많거든요. 그래서 그러한 1인 기준으로 가다가 금융시장과의 조우를 하는 게 거의 놓고 본다면 IPO를 앞두고 증권사 IB 본부나 IPO 본부랑 만날 때입니다. 그 전부터 금융 전문가를 만나서 주식 배분은 어떻게 해야 되고 주주 배정 그리고 최대 주주의 지분 관리 그리고 시리즈 AB를 받을 때 적정한 가격으로 받아야지 너무 높은 가격으로 또 밸류를 받게 되면은 자금 조달을 받게 되면 그 다음 라운딩에 또 문제가 생깁니다. 이러한 부분들을 적절하게 잘 섞는 그러한 제도적 마련이나 혹은 저희 같은 이러한 컨설팅 업체가 좀 많아야 되는데 이제 와서야 상장이 될 시점쯤에 온다고 한다라면 굉장히 촉박하게 돌아갑니다. 그리고 증권사들도 그 회사 하나만 보는 게 아니거든요. 예를 들면 거기에 빅히터와 같은 2년 전에 그러한 대어가 끼어 있다라면 같이 이제 그 시기에 하는 업체들 같은 경우에는 당연히 후순위가 될 수밖에 없어요. 챙겨줄 수가 없다라는 겁니다. 이러한 부분에서 놓고 봤었을 때는 항상 금융시장과의 그러한 이제 커뮤니케이션을 갖다가 하면서 조금 더 전략적이고 선제적으로 보는 게 좋지 않을까 그렇게 봅니다. 예상대로 좀 상당히 딱딱한 부분인데 다시 한번 더 말씀을 드리지만 그래도 비상장 시장 IPO는 굉장히 중요한 것이고 이러한 요소들을 잘 맞추어서 준비를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